안녕하세요. 기술사 77입니다. 이 시간은 지난 동영상 한국철강협회에서 주최하는 그 스틸하우스 교육이 있었는데, 그 영상 올라가자마자 제가 그 전날 밤에 영상을 올렸는데 다음날 오전 11시쯤 그냥 벌써 마감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뒤늦게 재빨리 그 교육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이용해 주시고, 제가 2020년도 초에 하는 그 한국철강협회에서 하는 스틸하우스 그 교육 과정을 조금 압축시켜서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그 영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뭐 한국철강협회 생각이 나니까 이 철에 관한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현대 건축 3대 재료가 철, 유리, 시멘트입니다. 누가 그렇게 정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 건물들 보시면 뭐 외피, 전부 외벽을 유리로 덮은 건물, 또 그 안에 힘쓰고 있는 뼈대, 구조가 뭡니까? 철골로 그렇게 해서 고층을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된 게 철 구조물이 대단한 그런 역할을 했죠. 그리고 뭐 철은 또 화재가 났을 때 건축물 화재는 삽시간에 5분, 10분 사이에 1000도가 넘어가는 그런 화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온도가 올라가면은 철이 강도가 갑자기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주저앉아 버려요. 여러분 그 9.11 테러 때 보셨지만은 화재가 나니까 그 철골 구조물, 그 무역센터 빌딩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걸 보셨는데, 그래서 이 콘크리트가 또 시멘트가 압축력도 굉장히 감당을 하지만, 일단 화재가 났을 때 그 철골의 내화성을, 시간을 좀 끌어줄 수 있는 그런 방화 피복제 역할도 합니다. 어쨌든 철, 유리, 시멘트가 현대 건축 재료의 그 3대 재료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한 철에 대한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겠는데, 너무 이 철에 대한 얘기는 정말 물론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재미있겠지만은 우리한테 이 나무만큼이나 친근한 재료가 철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친근하다는 거는 어떤 또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겠는데, 철의 느낌은 그렇잖아요. 딱딱하고 무겁고 날카롭고 차갑고 강하고 이런 느낌입니다. 철은 일단 그 철광석, 뭐 철광석 종류가 또 많아요. 뭐 자철광, 뭐 적철광 해서 철광석이 많고, 또는 이제 바닷가나 모래사장 같은 데 보면은 그 사철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철. 사철이 고운 모래가루 같은 쇠가루예요, 쇠가루. 근데 바닷가의 쇠가루가 염분에 의해서 왜 녹슬고 삭아서 없어지지 않고 바닷가에, 강가에 그런 모래 사이에 섞여 있을까? 그거는 철 알갱이 겉에 그 녹이 슬지 않는 그런 물질로 코팅이 돼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돼요. 제가 전문적인 그 물질 이름까지 다 대면 여러분들이 조금 머리가 아프니까, 뭔가가 코팅이 돼서 걔가 녹이 안 쓴다. 그래서 강가 모래, 또 바닷가 모래에 자석을 갖다가 막 이렇게 갖다 다니면 자석에 이렇게 수북이 쇳가루가 붙는데, 그게 사철입니다. 사철. 그러니까 사철이 됐던 철광석이 됐던 그거를 아주 무지하게 고온으로 녹이게 됩니다. 근데 쇠는 약 1150도 이상부터 녹기 시작을 하는데, 물론 철 종류마다 좀 달라요. 근데 이거 돌까지 녹여야지, 그 철광석 안에 있는 돌까지 녹여야지만 결국은 쇳물 녹아 나오고 돌도 녹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용광로에 보시면은 무지하게 가열을 해요. 그래서 석탄, 목탄 이런 걸로는 화력이 안 나오니까 코크스라는 게 있습니다. 코크스라는 걸 넣고 석회석을 넣고, 그래서 무지하게 가열을 하면은 거기다 이제 산소도 많이 들어가 있는, 공기도 막 주입해서 엄청 세게 가열을 하면은 그 철광석이 녹으면서, 사철이 녹으면서 밑에는 쇠가 가라앉고 위에 둥둥 뜨는 게, 그게 슬래그라 그럽니다. 슬래그. 결국은 슬래그도 쇠 성분이 빠진 그냥 돌이다, 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콘크리트에는 슬래그 콘크리트라는 것도 있어요. 그 슬래그 자체가 조금 가벼워요, 일반 돌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넣어서 콘크리트를 비비면은 또 그 나름대로의 품질이, 특성이 있는 그런 성질의 콘크리트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용광로에서 녹아서 나온 그 쇳물이죠, 쇳물. 그거를 선철이라고 합니다. 선철. 뭐 용어가 비슷한 게 많은데 대략 그냥 그렇게 알아두세요. 쇳물이다. 그러면 그 쇳물은 철 성분 이외에
그 안에 탄소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가 대략 한 4% 이상 그렇게 들어 있어요. 선철이라고도 하고 뭐 주철이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주철은 주물이죠. 주물. 그러니까 캐스팅 한다 그러죠. 이 콘크리트도 뭐예요? 틀에다가, 일본말로 가다라 그러죠. 가다. 틀에다가 들이붓죠. 이렇게 반죽, 액상화된 콘크리트 반죽을 들이부어서 굳으면 그게 콘크리트 형체가 나오는 건데, 마찬가지인데 쇠도 녹은 액체 상태의 뜨거운 쇳물을 어떤 틀에다가 집어넣으면은 그 쇳물이 들어가서 형태를 만들고 식어서 그게 이제 그 거푸집이라 그러죠. 똑같아요. 그 거푸집을 떼어내면은 그 모양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무쇠솥 같은 거. 우리 요즘에는 안 쓰는데 잘, 아직도 전원주택 시골에서는 무쇠솥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주철, 쇠 녹인물로 그 거푸집, 모래 거푸집에다가 부어가지고 그렇게 형체를 만들어서 그런 무쇠솥도 만들고, 지금도 뭐 프라이팬 같은 것도 무쇠로 된 거 아직도 있습니다. 쓰기도 하고. 근데 좀 주철의 특징은 이래요. 일단 낮은 온도에서 그게 녹아요. 1150도, 1250도 이 정도 가열을 하면은 녹아서 액체 상태로 됩니다. 시뻘겋게 달궈져 가지고. 예. 그래서 주물을 하기에 적당하다. 근데 이 특징은 내식성이 높습니다. 잘 녹이 안 쓸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도로에 뭐 이 맨홀 하수도 뚜껑 같은 거, 그런 맨홀 뚜껑을 주철재로 만들기도 하지요. 그게 뭐 녹도 잘 안 쓸고 만들기도 쉽고, 그래서 주철재를 사용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또 마모도 잘 안 되고 굉장히 단단합니다. 취성이라 그러는데, 돌이나 유리처럼 어떤 충격을 받으면 이게 이렇게 지가 변형이 되지 않고 바로 그냥 깨져버려요. 그걸 취성이라 그러는데, 돌처럼 깨지는 성질이 있는 게 이 주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용접이 안 돼요. 용접. 철의 용접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흔한 게 건축에서 쓰는 전기 아크 용접이죠. 용접봉 갖다가 전기로 이렇게 말하자면 합선시켜서 지지는, 이렇게 녹여서 붙이는 건데, 이 주철은 용접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깨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마솥, 주철자 가마솥 뭐 떼어서 썼다는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죠. 빵꾸나거나 깨지면 못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뭐 TV에 나오죠. 뭐 힘자랑 한다고 뭐 하는 사람들, 태권도다 뭐 해가지고 솥뚜껑을 막 주먹으로 때려서 부시는데, 여러분도 해보세요. 그냥 깨집니다. 그게 웬만한 힘으로. 그 사람들이 뭐 원체 뭐 슈퍼맨이라서 깨는 게 아니라 깨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놓고 그냥 이제 이렇게 모래나 이런 데 놓고 때리면 안 깨지는데, 딱딱한 받침대에다 놓고 때리면요, 그 충격 조금 받으면 깨져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이라는 거는 순수하게 Fe, 철 성분하고 그 안에 함유된 탄소에 따라서, 탄소 함유량에 따라서 성질이 바뀐다. 그래서 탄소 함유량에 따라서 이런 주철, 그리고 또 강철이라고 하죠. 강철, 그 다음에 연철, 뭐 이렇게 나누는데, 대략 뭐 이런 거 숫자 같은 거 제가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머리 아파 하니까, 대략 강철 같은 경우 중간 것만 알아두세요. 탄소량이 제일 많은 게 주철, 중간에 강철, 그 다음에 연철. 연철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말 그대로 말랑말랑한 그런, 예를 들어서 뭐 통조림 깡통 같은 거, 그런 거 연철입니다. 네. 그런 거는 이렇게 잘 찌그러지고 부드럽죠, 좀 쇠가. 그런 거는 이제 탄소 함유량이 좀 작아요. 그리고 강철은 탄소 함유량이 한 1.7% 그 밑에, 그 다음에 연철보다는 조금 높은 뭐 그런 탄소 함유량 0.03%, 4%, 예. 그런 범위가 강철입니다. 제일 널리 많이 쓰이는 게 지금 강철이죠. 근데 강철도 뭐 종류가 많아요. 뭐 스프링강, 무슨 강 해가지고 뭐 스테인리스 강, 뭐 합금강 뭐 해가지고 많은데, 강철은 어쨌든 여러 가지 좋은 그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쓰입니다. 건축에서 쓰는 것도 주로 이제 강철 종류가 쓰이죠. 그 다음에 연철이라는 거는 뭐 통조림 깡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그렇게 강도가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데 쓰이는데, 그거는 이제 뭐 길게 얘기를 안 하고, 또 짧게 말씀드리자면 순철이라는 것도 있어요. 철 성분이 99.9%. 근데 그거는 만들기도 힘들고 또 별로 쓰지도 않습니다. 일부 이런 전자계통에서 좀 쓰고, 아니면 실험실에서 뭐 철에 대한 성질을 연구할 때 좀 쓰고 그래요. 그리고 자연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별 있죠. 운석이라 그러죠. 그게 녹아서 막 떨어지면서 지구에 도착했을 때 그 운석이 그 거의 99.9%
철 성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저도 뭐 보지 못했는데 자연적으로는 그런 게 있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강철 위주로 얘기를 하겠는데, 자, 그럼 지금까지 철이 탄소의 함유량에 따라서 탄소가 많이 들어있으면 주철이다. 주철은 깨진다. 용접이 안 된다. 그 대신에 내 마모성이 강하다. 그리고 뭐 만들기도 쉽다. 전에는 우리 건축에서 오수관이라고 그러죠. 오수관. 지금 뭐 PVC로 전부 다 대체가 됐는데, 오수관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변기, 똥물이 지나가는 관입니다. 오수관을 제가 처음에 이제 건축 쪽에 뭐 아파트 현장에 일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주철재로 돼 있어요. 굉장히 무겁죠. 그래서 조인트에는 그걸 끼고 거기다가 또 이 틈새 메우는 필러를 끼고 납으로 또 납을 녹여서 거기다 채우고 또 때려서 막고, 그래서 거길 봉하고 뭐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쳤는데, 왜 주철을 쓰냐 하면 주철이 물론 파이프 뭐 가격도 그렇지만 그 녹에 강합니다. 내식성이 있어서 그게 뭐 오랫동안 그런 녹슬지 않고, 녹이 한번 좀 쓸지만 그래도 일반 다른 그냥 연철이나 강철보다는 좀 덜 쓸어요, 주철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오수관을 그렇게 썼었죠. 그때 언제부턴가 꽤 오래됐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강남역 부근에 샤갈에 눈 내리는 마을이라는 그런 무슨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요즘 유행하는 약간의 뭐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이랄까? 그 천장에 대부분 이제 천장을 다 막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이제 개방감을 살리기 위해서 천장 다 뜯어냈으니까 어떻게 돼? 위에 파이프들이 다 지나가고 뭐 이런 것들이 지나가죠. 그래서 거기 이제 껌스름하게 칠을 다 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식사를 이렇게 하는 중에 우연히 올려다 보니까 관이 몇 개가 지나가는데 저는 딱 보이잖아요. 저게 무슨 관인지. 그 주철재 오수관이 지나가, 똥물관이. 예, 제가 이렇게 식탁 위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약간 입맛이 좀 떨어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얘기가 좀 딴 데로 나가는데, 이 주철은 그런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탄소 함유량이 그보다 좀 적은 게 강철이에요. 강철은 여러 가지 또 성질이 있는데, 그 중에서 탄성이 좋습니다. 탄성이라는 거는 이게 어떤 힘을 받으면 지가 좀 변형이 돼요. 이렇게 변형이 되다가 다시 이렇게 복구가 됩니다. 근데 주철은 어떻게 돼? 이렇게 변형이 절대 안 되다가 그냥 깨져버리든지 뚝 부러져 버리든지 뭐 그렇게 되는 게 주철이에요. 연철은 이렇게 힘을 가하면 이렇게 찌그러졌다 일어나질 못해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예. 강철은 스프링강 뭐 이런 게 그렇잖아요. 딱 누르면 이렇게 갔다가 다시 딱 돌아와요. 그래서 탄력이 좋고 이제 강한 겁니다. 그래서 철이 일단은 탄소 함유량에 따라서 그런 이제 성질이 대략 3가지가 있다, 이렇게 나누면 돼요. 3가지 종류가 있다. 그 외에 우리가 특수광이라 그래가지고 뭐 조금씩 섞어요. 몰리브덴, 망간, 니켈 이런 걸 섞으면은 성질이 조금 바뀝니다. 뭐 좀 녹이 안 쓰는 성질을 강화시킬 수도 있고, 마모가 덜 되게 할 수도 있고, 뭐 녹이 좀 덜 나게, 그게 이제 스테인리스 합금강인데 그런 겁니다. 철하고 탄소의 그런 관계만 가지고 3가지로 나눴고, 그 다음에 이제 특성이 이제 쇠의 성질을 좀 다르게 하는 게 이 대장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장간에 보시면은 뭐 지금 뭐 많이 실제로 보신 분들은 없겠지만은, 자, 쇠를 달궈서 망치로 이제 무지하게 때립니다. 계속 때려요. 그거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때리는 것도 있지만은, 쇠를 때리면은 불에다 온도를 올려서 쇠를 때리면 쇠가 이렇게 다져져요. 압축이 되면서 조직이 굉장히 치밀해집니다. 그거를 때리기 위한 온도는 약 한 900도 정도 내외로 뻘겋게 온도를 올려서, 그때 이제 모루라는 거 있죠. 받침대, 쇠 받침대에다 놓고 이제 망치로도 때리고, 이 단조하는 방법은 뭐 기계 망치도 있고 에어 햄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 대장간을 생각해보면 망치로 계속 때려요. 왜 때리냐면 걔가 조직이 단단해지기 위해서 때립니다. 그래서 첫째 가공법 중에 단조를 한다. 때리면 압축이 된다, 쇠가. 그래서 실제로 뭐 골프 예민하신 분들은 느끼신다 그러는데, 이 골프 헤드죠. 헤드, 아이언 헤드, 그 금속 헤드. 그게 2가지예요. 하나가 주조품이 있고 단조품이 있습니다. 그 주조품은 뭐예요? 그냥 녹여가지고 틀에다 벗어 만들었죠. 골프 헤드를. 그 다음에 단조는 뭐예요? 어떤 모양을 대충 만들어서 프레스로 찍던지 막 압력과 그 망치로 때려가지고 압축시켜서 만든 게 단조로 만든 헤드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속도, 같은 세기, 같은 이 회전 반경으로 때렸을 때 공이 뭐가 더 멀리 간다고요? 단조품이 더 멀리 간다 이겁니다. 왜? 이 대가리 쇠 그 재질이 굉장히 이렇게 치밀하고 단단해가지고 그렇다 그래요. 뭐 전 못 느껴보겠는데, 그래서 첫째는 쇠를 가공할 때 단조를 한다. 때려서 쇠 조직을 압축시킨다. 그러면 쇠가 어떻게 되냐? 더 강하고 탄력 있고 조직이 치밀해진다 이겁니다. 근데 주철은 단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주철은 때리면 그냥 깨져요. 뭐 아무리 주철을 또 가열시켜가지고 볼겋게 달군 다음에 때려도 깨집니다. 주철은. 연철도 그 가공이 안 돼요. 연철은 때려봐야 조직이 뭐 치밀해지거나 뭐 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고 걔는 계속 그 멀렁멀렁 해가지고 그 성질 개선이 안 돼요. 왜? 탄소 성분이 좀 적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탄소 함유량이 그 강철 범위에 있는, 네? 그런 거를 단조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요소가 단조를 하고 나서 열처리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열처리는 지금 단조를 통해서 쇠를 조직을 치밀하게 압축을 시켰어요. 말하자면 쇠가 이렇게 이만큼 두꺼워요. 스펀지를 상상해 보세요. 이게 두드려 때려가지고 이렇게 스펀지 압축하듯이 얇게 압축을 했어요. 얼마나 이게 치밀하게 압축이 됐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처리 기술이 있는데, 열처리는 몇 도씨까지 이 쇠의 온도를 올린 다음에 어떠한 속도, 어떠한 물질로 식히냐, 그 열처리 기술에 따라서 쇠가 굉장히 경도가 높아지고 단단해지고 강해집니다. 그래서 제일 그 기술이 조금 발달했다 그럴까? 그걸 요구하는 분야가 이 칼입니다, 칼. 그래서 칼이 굉장히 만들기가 힘들고, 그 고부가가치예요, 좋은 칼 같은 거. 스위스의 그 유명한 칼 회사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한 군데를 이제 합병을 해버렸죠. 그래서 지금 빅토리녹스라는 그런 칼 회사가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는 모르겠어요. 2010년도, 2011년도인가? 그때 연 매출이 6천억인가 그래요, 6천억. 거기다 그 직원 수만 해도 1,800명인가? 뭐 이렇게 18,000인가? 1,800명. 네. 이 칼 하나, 그 맥가이버 칼이라고 하죠, 빨간 칼. 그거 만드는 회사가 그래요. 그리고 비싸요, 그거. 재료비는 얼마 들겠어요, 요만한 칼 하나에. 쇳덩어리 몇 그램 들어가 있어요? 한 200g에다가 뭐 플라스틱 뭐 한 20g? 그래가지고 뭐 칼 하나에 막 5만 원, 몇만 원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고부가 가치예요. 근데 왜 그렇게 비싸게 팔 수 있냐? 그 쇠의 재질이 특별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스위스의 특징이지만 정밀하고 이런 거. 얘기하다가 좀 다른 데로 나갔는데, 그래서 열처리 기술. 그 칼이 그래서 힘든데, 칼은 두 가지예요. 무기로서 칼이 발달하는 경우하고 또 주방용 식도로서 발달하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무기로서 칼은 우리가 총이 나오기 이전에, 그쵸, 옛날에 총이 개발되기 이전까지는 보병의 제일 뭐예요? 개인 장비 중에 중요한 게 칼이죠. 네. 총 나오기 전에는 칼이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아주 신비스러울 만큼 칼의 재질과 그 강도 이런 게 발달을 했어요. 또 어디서 발달했냐? 쌈질 많이 하는 저쪽에 어디에요? 저 사우디 그 유목민족 그쪽에 다마스커스 스틸이 그래서 유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춘추전국 시대 중국 그 부족끼리들 막 서로 싸워가지고 다 뺏어 오는 거예요. 여자고 재물이고. 칼이 좋아야 돼요. 네? 칼이 시원치 않아서 막 싸우다 칼이 뚝 부러지면은 어떻게 돼요? 다 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칼이 엄청 이제 발달을 했어요. 뭐 지금까지 그런 칼들이 보존되면 굉장히 값어치가 있을 텐데, 어차피 이게 스틸이니까 다 보관을 뭐 웬만큼 잘하기 전에는 다 산화되고 부식되고 녹이 나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들면 되지 않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스테인레스 스틸은 녹이 잘 안 쓴다는 장점 이외에는 일반 강철 스틸보다는 다 강도며 뭐 모든 기계적인 성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 이 무사들이 쓰는 칼 중에 뭐 여러분들 스테인레스 스틸 칼 보셨어요? 없어요. 다 그냥 그 강철입니다. 그래서 그 녹슬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애지중지 뭐 이렇게 잘 닦아놓고 그러는데, 그런 특성이 있어요. 어쨌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주방용 그 부엌의 칼로서 이제 발전을 하는데, 제일 발달한 쪽이 유럽 쪽입니다. 왜냐하면 유럽 쪽은 이 농사가 제대로 안 돼요. 그 땅이 척박하고 그래서 기껏 해봐야 뭐 감자, 콩 뭐 이런 종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농산물이 부족하니까 염소, 뭐 양, 소, 돼지 이런 걸 키워가지고 그 육가공품이 발달을 하죠. 옛날에 냉장 시설도 없으니까 그거 어떻게 보관하겠어요?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먹을 수도 없고, 돼지를 한 마리 잡아서. 그러니까 그 고기를 가공하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마이스터라고 독일에 가면은 그 소, 돼지를 잡는, 우리나라 백정하고는 좀 다른데 돼지를 잡아서 그 고기를 다 분해하고 해가지고 또 각종 이제 창자, 내장, 오줌포 이런 데다 또 고기를 다 뭐 이렇게 썰어서 반죽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다 묶어서, 그런 기술자, 마이스터라는데 굉장히 이렇게 좀 우대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돼지를 잡아서 고기를 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순대처럼 뭐 피도 가공해가지고 같이 이제 오줌포 같은 데다 담아서 소세지를 만들면 이따만해져요. 그 소세지가 이만해져요. 그 농구공만해지죠. 그래서 이거를 다 보관해서 장기 보관을 할 수 있게끔 가공을 하는 기술이 발달했잖아요. 옛날에 냉장고가 없었어요. 가느다란 이런 비엔나 소세지는 그렇지만 소장 같은 데다 넣은 소세지는 그런데 이 오줌포에다 넣은 이런 햄 같은 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두껍게 썰면 어떻게 돼? 다 먹기가 너무 많죠. 이게 얇게 썰어야 되는데 칼이 잘 안 들면 걔네들이 식사를 못 해요. 여러분들 지금도 식사가 서양 사람들, 독일 사람들, 유럽 사람들 포크로 찍어가지고 칼로 막 써는 거 아니에요. 그 스테이크라는 게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칼이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칼이 굉장히 발달을 했죠. 우리가 많이 쓰는 거 유명한 게 뭐예요? 그 상표 보고 붙인 이름이 쌍둥이 칼이라 그러는데 henkel Zwilling이라고 독일 졸링겐 지방에서 그 칼이 나와요. 옛날부터 졸링겐 지방은 칼 만들기 아주 좋은 삼박자. 예? 이게 딱 갖춰져 있어요. 옛날에 전기가 없잖아요. 예, 전기가 없기 때문에 칼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자, 질 좋은 철광석이 있어야 돼요. 철. 녹이려면 어떻게 돼요? 그 뭐 석탄이나 목탄 같은 거, 나무 이런 게 있어서 화력이 엄청 있어야 되죠. 울창한 산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라인강 줄기, 졸링겐 그 지방 라인강 줄기, 거기 세찬 물줄기로 어떻게 돼요? 그 동력을 필요로 하죠. 거기다가 칼을 또 연마를 해야 되니까 숫돌이 있어요. 돌. 자연에서 나오는 숫돌이 또 그 동네에서 나와요. 그러면 숫돌 뭐 직경이 한 뭐 2m 정도, 막 사람 키만한 거, 이만한 숫돌을 그 물레방아랑 연결을 해가지고 숫돌을 또 돌립니다. 삼박자 다 있어요. 예? 질 좋은 철광석, 예? 그거 화력도 있고 또 숫돌 돌리는 물의 힘도 있고. 그래서 졸링겐 지방은 그래서 칼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그 동네가 뭐야? 칼 없이 식생활을 못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게 발달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그 독일제 그 쌍둥이 칼 henkel Zwilling 그것도 택없이 비싸요. 엄청 비쌉니다. 근데 뭐 잘 쓰면은 대를 이어서 쓸 수도 있고, 요즘에는 또 OEM으로 중국 쪽에서도 나오고 스페인 쪽에서도 만들고, 오리지널 독일제는 좀 드물어요. 잘 보고 사야 됩니다. 어떻게 하다 또 칼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이 쇠 가공해서 쇠의 어떤 성분, 그 다음에 두드리는 단조, 그 다음에 그걸 온도를 조절해서 냉각시키는 열처리 기술. 또 열처리를 일단 한번 하면은 이 쇠가요 굉장히 이 안에서 내부 응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응력. 다시 말해서 이 밑에는 내가 늘어났는데 위에는 안 늘어났어요. 그러면 얘가 속에서 굉장히 서로 막 힘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시 뭐 뜨임이라든지, 예? 그런 가공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열 처리할 때는 약 900도 정도씩 약간 뻘겋게 달궈졌을 때 물에다 또는 기름에다가 소금물에다가 또는 뭐 진흙탕물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식히는 그 노하우가 기술인데, 그렇게 해서 식힌 거를 다시 뭐 이 전기 오븐이라든지 그런 데다 넣어서 약 200도 내지, 그것도 뭐 저온 풀림이 있고 고온 풀림인데 200도 내지 400도 그 사이에서 또 가열을 몇 시간 동안 해줘야 돼요. 그럼 얘네들 칼 안에서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하고 힘쓰고 있는 게 풀어진다 이겁니다. 내부 응력이 사라진다. 우리가 많이 아는 구조물 중에 프랑스 파리의 그 유명한 게 에펠탑이거든요. 에펠탑은 그 철제가 주철입니다. 주철. 녹은 쇳물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조립을 한 그거예요. 주철입니다. 그건 강철제가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많이 지금 현대 와서 짓는 그 초고층, 고층 빌딩, 그 H형강, 아이빔 이런 거 쓰는 그 철골조는 접합 방식이 용접도 하지만은 볼트를 씁니다. 근데 볼트가 일반 볼트가 있고 고장력 볼트가 있어요. 근데 고장력 볼트는 용접하고 준하는 그런 접합부 강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일반 볼트는 리벳이나 핀 접합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접합부 강성이 그렇게 세질 않다. 그래서 용접이나 고장력 볼트로 조인 거는 강접합이라 그러고, 일반 볼트로 조였거나 리벳이라는 게 있어요. 리벳은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 시공하는 거를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게 한강 인도교라 그러죠. 그 용산에서 노량진 건너가는 그 다리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또 하나 만들었지만 처음에 만든 건 다 리벳으로 접합을 했어요. 리벳. 리벳이라는 거를 뻘겋게 불에다 달궈가지고 밑에서 딱 던져주면 그거를 야구 글러브가 또 받아가지고 거기다 넣고 그 기계망치를 때려서 양쪽 대가리가 이렇게 둥그렇게 돼서 딱 하는 리벳 방식. 그럼 강접합하고 핀접합 뭐가 틀리냐?
용접하고 고장력 볼트가 강접합이라고 했죠. 강접합이라는 건, 자, 기둥이 있고 보가 있어요. 근데 접합을 했어요. 용접을 했으면 당연한 거고, 고장력 볼트로 죄도 이게 슬립을 안 한다, 움직이지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변형이 왔을 때, 비록 기둥이 찌그러질 망정, 이 기둥하고 보하고 만나는 그곳은 90도 각도가 유지되면서 변형이 됐다. 이러면 강접합이라고 합니다. 핀 접합. 그러니까 일반 볼트라든지 리벳 접합은 이게 어떤 변형이 오면 이 접합부가 어떻게 돼? 각도가 변해버리죠. 이렇게. 예? 변형이 오면 이렇게 각도가 변한다. 그래서 그거는 강도를 굉장히, 접합부 강도를 약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고장력 볼트는 굉장히 볼트인데도 엄청난 강도를 갖고 있겠죠. 예, 조이는 힘이 엄청나고 또 엄청 세게 조여도 볼트 너트가 망가지질 않는다. 물론 조일 때 이 토크 값을 정해가지고 일정한 그 조이는 토크로 이렇게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일반 볼트 같은 거는 약해요. 그래서 뭐 엄청 세게 조이면 그냥 볼트가 뚝 끊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 강도가 좀 약합니다. 오늘은 두서없이 이 금속 중에 우리가 현대건축의 3대 재료, 철, 유리, 시멘트 중에 철에 관한 얘기를 두서없이 했습니다. 예, 한국철강협회에서 하는 그 스틸하우스 교육, 이번에 등록 못하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한번 관심 있게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래서 그 분야에 좀 재질이 있던지 자기가 내가 내 손으로 내 집 한번 지어보겠다 하고 싶은 분들은 그 교육을 받으시면은 충분히 가능하실 거예요. 물론 혼자서야 뭐 집을 못 짓잖아요. 그 좀 잘하는 기술자랑 더불어서 같이 하면은 재밌게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두서없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